안녕하세요. 알약톡톡2의 가혜란입니다. 발이 편안해야 온몸이 편하다고 하죠. 오늘은 찌릿찌릿한 발바닥 통증, 족저근막염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봅니다. 재활의학과 최윤희 선생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족저근막염은 정확히 어떤 질환인가요? 네, 족저근막염이라는 그 질환 자체가 좀 어려울 수 있고 생소하실 수 있는데요. 족저라고 하면은 발바닥을 의미를 하고 근막이라고 하면은 근육을 둘러싸는 막을 의미를 하거든요. 그래서 족저근막은 그 발 뒤꿈치 뼈에서 시작해가지고 앞쪽으로 이렇게 오게 되는데 우리 발바닥의 아치를 유지를 해주고 또 충격을 흡수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요. 체중을 부하했을 때 발바닥이 이렇게 눌릴 수 있게끔 그런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러한 족저근막의 만성적인 이제 손상을 받게 되면은 그 콜라겐 변성이 일어날 수 있고 통증이 일어날 수 있는데요. 그런 거를 족저근막염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실제로 증상은 어떤가요? 이제 전형적인 증상은 주로 아침에 첫 발을 뗄 때 몇 걸음 걸으면 그때 발바닥이 찢어지는 듯한 통증이거나 뭐 찌릿찌릿하다 이렇게 표현하시기도 하고요. 그런 게 전형적인 증상이고 꼭 아침이 아니더라도 쉬다가 갑자기 활동을 시작하시는 경우에도 증상을 호소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아침에 유독 찌릿찌릿하다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보통 아픈 증세는 아침보다 생활을 많이 하고 나서 저녁 때 더 많이 아프지 않나요? 족저근막 같은 경우에는 잘 때는 밤에는 이제 수축이 되어 있다가 아침에 이제 일어나서 활동을 시작하게 되면 그 수축된 족저근막이 갑자기 스트레칭 되기 때문에 통증이 발생하게 됩니다. 우리의 근육을, 그 막을 갑자기 이렇게 있는 걸 확 잡아당기는 것 같은 통증을 느껴서 오히려 아침에 더 아픈 거군요. 네. 이 족저근막염 원인은 뭔가요? 이제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겠는데요. 이제 첫 번째 구조적인 거는 우리 발바닥의 아치가 정상보다 낮은 그런 우리가 평발이라고 하죠. 그런 평편족이 있고요. 반대로 아치가 높은 요족 변형이 있는 경우에 잘 생긴다고 되어 있고, 그다음에 그 양쪽의 다리 길이가 다르신 분들도 발생 위험이 좀 높아지고요. 과체중이신 분들, 그리고 장기간 오래 서서 일을 하시는 분들, 그리고 족저근막 자체에 과도한 무리를 주는 운동을 하시는 경우나 아니면 종아리 뒤쪽 근육이나 허벅지 근육이 근력이 떨어져 있으시거나 유연성이 떨어지신 경우에 족저근막염의 위험이 높다고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다양한 이유로 발에 이 막에 무리를 많이 주는 경우에 족저근막염이 생길 수 있다는 건데 이 신기한 것이 최근 4년간의 환자 수가 2배 가까이 늘었다고 하더라고요. 실제로 이렇게 늘어난 건가요? 이 족저근막을 과하게 무리하게 사용하는 경우, 그리고 갑자기 또 활동을 안 하시던 분이 무리하게 운동을 하는 경우에 이렇게 잘 생길 수 있는데요. 최근 들어서는 이렇게 뭐 등산이나 트레킹, 뭐 마라톤, 조깅 같은 취미생활을 즐기시는 분들이 많아지면서 그 환자분들이 더 늘어나시는 데 일부 기여를 한 것 같습니다. 실제로 여가 생활을 잘 즐길 수 있게끔 이제 문화가 변하고 있는 건 좋은 것이지만 급격히 늘어나다 보니까 오히려 부작용으로 환자도 같이 늘고 있는 거네요. 네, 내 몸이 준비되지 않았는데 갑자기 이제 운동을 남들이 하니까 나도 한번 해봐야겠다. 지금까지 일만 했으니까 이제 한번 몸을 좀 챙겨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 이렇게 급격히 늘어난 환자 중에 젊은 층의 수도 꽤 많이 늘어났다고 하던데 이것도 비슷한 이유일까요? 보통은 이제 40대에서 60대 중년 환자분들이 많으신데요. 요새는 젊은 층도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 이제 대표적으로 그 마라톤을 하신다거나 아니면 발레를 하시는 경우에 족저근막염의 위험이 좀 높을 수 있고요. 또 딱딱한 바닥에서 운동하는 배구라든지 농구를 즐기시는 경우에도 이런 게 잘 생길 수 있어서 최근에 격렬한 운동을 취미로 하시는 젊은 사람들이 많아서 그런 이유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요즘 여자분들 중에 이 발레를 취미로 시작하시는 분들도 꽤 있던데 직업이 아닌 취미 생활로 하면서도 족저근막염이 올 수 있는 건가요? 네, 오히려 이제 직업으로 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보면 만성적으로 그 족저근막에 무리가 돼서 족저근막염이 생기게 되는데 취미로 하시는 분들은 내 발의 유연성이라든지 족저근막의 탄력이 받쳐주지 않는데 갑자기 발레를 하시게 되니까 충분한 스트레칭이나 이런 게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하시면 그 족저근막염이 생길 수 있는 위험이 더 높아지게 됩니다.
운동을 하거나 발레를 하거나 활동을 하는 것 자체가 나쁜 건 분명히 아닙니다. 분명히 득이 되는 부분이 더 많이 있지만 갑작스럽게 무리하게 하실 경우에는 족저근막염의 원인이 될 수도 있다는 것 기억하셔야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잠깐 족저근막염에 대한 속설을 OX로 살펴봅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깔창을 신으면 족저근막염에 걸린다. 네, O입니다. 요새 특히 키높이 깔창 많이들 신으시잖아요. 근데 키높이 깔창을 신으시게 되면 하이힐처럼 체중 부하가 주로 앞쪽에 쏠리게 되고요. 그래서 비정상적으로 체중 부하가 되게 되고 또 신발이 더 꽉 끼게 돼서 원래 체중 부하라면 발이 좀 넓어져야 되는데 그렇게 되는 걸 막기 때문에 족저근막염의 위험이 더 높아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뭐 인터넷에 보면 그냥 키높이뿐만이 아니라 치료용 깔창들도 팔더라고요. 이건 치료용이니까 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거 아닌가요? 환자분들이 자가 진단으로 족저근막염 진단을 하셔가지고 검색을 하셔서 사용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자기의 발 모양이 그냥 평균적인 모양일 경우에는 큰 무리는 없다고 생각이 되는데 평발이 있으시거나 아니면 요족 변형이 있으신 경우에는 그런 그냥 인터넷에서 하는 그런 깔창을 끼우신 경우에는 오히려 자기 발에 맞지 않기 때문에 증상을 더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자, 그럼 계속해서 두 번째 질문입니다. 플랫슈즈를 신으면 족저근막염에 걸리지 않는다. X. 그래서 굽이 없고 그 밑창이 얇은 그런 플랫슈즈 같은 경우에는 우리 발바닥에서 이제 충격을 흡수를 해주는 역할을 전혀 하지 못하기 때문에 족저근막염의 위험이 더 높아질 수 있습니다. 신발의 원래 고유한 역할 자체가 그 충격을 흡수하는 역할이 굉장히 큰데요. 플랫슈즈 같은 경우에는 발바닥으로 전달되는 충격이 그대로 발로 전달이 되기 때문에 발에는 좋지 않을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족저근막염 남성보다 여성의 발병률이 더 높다. 네, 여성의 발병이 더 높습니다. 여러 가지 원인이 있을 것 같은데요. 뭐 아까 말씀하셨던 하이힐이나 뭐 플랫슈즈 같은 것들을 여성분들이 많이 착용하시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을 것 같고 또 뭐 여성 호르몬과도 관계가 있어서 뭐 폐경기와도 관련이 될 것 같고요. 폐경기 이야기 잠깐 해주셨는데요. 이번 질문도 폐경기와 관련이 있습니다. 폐경기를 지나면 족저근막염이 더 많이 발생한다. O인가요? X인가요? O입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발 이쪽 부분에 그 지방층이 두껍게 있어서 지방 패드가 존재를 하게 되는데요. 뒤꿈치예요? 네. 그래서 충격을 흡수해주는 역할을 상당히 많이 하는데 40대 이상이 되면 그 지방 패드 자체가 많이 얇아져서 충격을 흡수하는 역할을 잘 못하게 돼서 그 노화랑도 관련이 있고요. 또 여성분의 경우에는 그 폐경기가 오게 되면 여성 호르몬이 그 수치가 낮아지게 되면서 근력이 약해지고 또 유연성이 떨어지게 되면서 족저근막염의 발생 위험을 더 높이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그런 만큼 바로바로 좀 치료를 받으시고 또 신경도 써줘야 할 텐데요. 네, 족저근막염과 함께 요즘 많이 궁금해하시는 질환이 아킬레스 건염이더라고요. 두 질환 어떤 차이가 있는 건가요? 아킬레스 건염은 이렇게 그 종아리 뒤쪽 근육이 붙는 부분을 우리 이 부분을 아킬레스 건이라고 하는데요. 네. 그래서 전형적으로 호소하시는 증상은 그 뼈에 붙는 부위에서 한 2에서 6cm 위쪽에 통증을 호소하시게 됩니다. 근데 족저근막염의 경우에는 보통은 발바닥 뒤꿈치 쪽에 증상을 호소하시니까 증상을 호소하시는 부위가 좀 달라집니다. 똑같이 다리나 발이 아프기는 하지만 아킬레스 건염은 이 위쪽 부분, 네. 족저근막염은 이 밑에 발바닥 쪽이 아프다고 네, 느끼시는 거군요. 이 족저근막염의 경우에는 뭐 발바닥이 아픈 거라서 내가 족저근막염인지 아니면 좀 무리를 해서 나타나는 건지 혼동하기 쉬울 것 같은데요.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있을까요? 아침에 첫발 뗄 때 이렇게 찢어지는 듯한 증상이 있느냐 이거를 보시고 그리고 조금 활동을 하면 좀 나아지는 게 그 전형적인 그 증상이기 때문에 그걸 한번 확인하시면 되고요. 그게 꼭 아침일 필요는 없고 내가 활동을 하지 않다가 갑자기 활동할 때 그런 증상이 있는지 한번 확인하시고 그런 증상이 있다 그러면 족저근막염을 생각해 보실 수 있겠습니다. 이 족저근막염 특별히 좀 잘 발생하는 위험군이 따로 있을까요? 그 발바닥의 아치가 정상보다 낮은 사람, 평발인 경우, 그다음에 정상보다 높은 요족 변형이 있는 경우, 그리고 양측 다리 길이가 다르신 분들, 그다음에 장시간 서서 일하시는 직업을 갖고 계시는 분들이 잘 발생하실 수 있고요. 과체중인 경우에도 발생 위험이 더 높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아무래도 선천적인 평발이거나 요족 변형인 경우에는 많이 발생한다고 하니까 그런 분들은 미리미리 좀 관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어떻게 하면 될까요? 네, 가장 중요한 거는 자기의 발 모양에 맞는 신발을 착용하시는 게 제일 중요할 것 같고요. 그래서 쿠션감이 충분하고 자기의 발에 있는 아치를 잘 지지해 줄 수 있는 신발을 선택하시는 게 좋겠고, 경우에 따라서는 이제 처방을 받으셔서 자기의 발 모양에 딱 맞는 그런 안창을 처방받으셔서 사용하시는 게 도움이 될 수도 있습니다. 만약에 나는 좀 많이 불편한 것 같다라고 느끼신다면 그냥 신발을 구매하시는 게 아니라 처방을 받아서 발 모양대로 신으셔야 되는 거군요. 네. 이 신발을 보면 이 안쪽 부분이 볼록하게 올라와서 받쳐주는 신발들도 있고 그냥 평평한 신발들도 있더라고요. 근데 이 신발을 신을 때 나는 올라오는 게 편하다, 아니다, 나는 올라오면 쓸려서 불편하다 의견이 분분하던데 어떤 신발이 발에는 좋은 건가요? 그 발 모양에 따라서 뭐 환자분마다 좋은 신발이 좀 달라서 한마디로 말씀드리기는 어려운데, 일단은 신발을 신고 나서 벗은 이후에도 계속 통증이 지속된다 그러면 본인한테 맞지 않는 신발이 가능성이 굉장히 많고요. 자기 발이 다른 사람보다 아치가 좀 덜하다 그러면 아치를 좀 받쳐주는 신발을 신으시는 게 좀 도움이 더 되실 것 같습니다. 네. 이 족저근막염 많이 불편하기는 하지만 쉬고 나면 괜찮겠지, 괜찮아졌으니까 이제 병원에 가지 않아도 될 거야 라고 생각하기가 쉬운데요. 이렇게 방치해도 괜찮은 건가요? 족저근막염이 초기에는 뭐 아침에만 증상이 있거나 발 뒤꿈치 쪽에만 증상이 있거나 이렇게 호소를 하시게 되는데, 족저근막염이 진행이 될 경우에는 발 전체에 통증이 있거나 하루 종일 통증이 있어서 걷는 것도 힘들다 이렇게 호소하시는 경우가 있고요. 그래서 그런 만성화된 족저근막염은 치료 자체도 굉장히 어렵고 치료 기간도 길어지기 때문에 초기에 치료를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아무래도 통증도 덜 느낄 수 있고 그리고 치료 기간도 짧을 수 있게 불편하시다면 미리미리 치료받으시는 게 좋을 듯 합니다. 이 족저근막염 아무래도 방치해뒀다가는 발의 통증도 심하고 치료 기간도 길어지는 만큼 빨리빨리 치료하는 게 중요할 것 같은데요. 실제로 치료는 어떻게 진행이 되나요? 네, 족저근막염의 치료는 짧게는 이제 수주, 또 길게는 수개월까지도 필요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치료 자체가 좀 단계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내가 이런 족저근막염을 악화시킬 수 있는 요소가 있느냐, 이거를 체크를 하시는 게 좋겠고요. 그래서 내가 불편한 신발을 신고 있지는 않는지, 갑자기 활동을 무리하게 증가시키지는 않으셨는지 그런 걸 확인해 보시고 그거를 먼저 제거를 해 보시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 족저근막과 또 아킬레스건의 스트레칭을 많이 해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특히 아침에 활동하시기 전에 스트레칭을 미리 해주시고, 또 쉬다가 활동을 하시는 경우에는 스트레칭을 미리 하고 활동을 하시는 게 되면 그런 증상이 나타나는 것을 많이 예방을 하실 수가 있고요. 보조기에는 여러 가지 종류가 있을 텐데요. 발 뒤꿈치 쪽에 컵 모양의 보조기를 이용해가지고 충격을 좀 흡수해주게끔 사용하는 보조기가 있고요. 또 밤에 족저근막을 스트레칭 해주게 하는 부목 치료라고 있는데, 그래서 밤 동안에 족저근막이 스트레칭 되게 해서 증상이 나타나지 않게 하는 그런 보조기가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치료에도 효과가 좀 없다 그러면 우리가 체외 충격파 치료라는 것이 있는데, 그래서 인체 조직에 충격파를 가해서 치유를 촉진시키는 그런 치료를 해볼 수도 있고, 주사 치료가 도움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그 발바닥 통증의 원인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족저근막염이 가장 흔한 원인일 수는 있지만 정확한 진단이 우선돼야 되는 게 첫 번째일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는 건 맨 처음 불편감을 느꼈을 때는 꼭 병원에 가시지는 않아도 되겠네요. 네, 보통은 이제 알려진 거로는 족저근막염이 6개월이나 12개월 정도 기다리면 저절로 좋아진다고 나와는 있거든요. 근데 6개월이나 12개월을 아픈 상태에서 계속 그냥 참고 기다리실 필요는 없고, 한두 번 증상이 나타났을 때는 악화시킬 수 있는 요인을 한번 제거해 보시고 스트레칭을 충분히 해 보시고요. 그런데도 호전이 되시지 않을 경우에는 병원에 방문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족저근막염 아무래도 발에 나타나는 질환인 만큼 신발을 고를 때도 좀 심혈을 기울여야 할 것 같은데 어떤 기준으로 고르면 좀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요? 네, 가장 안 좋은 게 이제 꽉 끼는 신발이 안 좋겠고요. 또 하이힐이나 너무 바닥이 단단한 신발, 깔창이 너무 얇은 신발, 이런 것들이 안 좋겠고요. 넉넉하고 쿠션감이 충분한 신발을 신는 것이 발에는 가장 좋겠습니다. 단순히 생각을 해보면
넉넉하고 쿠션감이 있는 슬리퍼를 신으면 제일 좋을까 싶기도 한데 도움이 될까요? 슬리퍼는 발을 잡아주지는 못하죠. 그래서 슬리퍼 자체는 발에는 굉장히 안 좋고요. 이제 운동화 중에서도 좀 쿠션감이 많은 운동화가 발에 문제가 있으신 분들은 그런 신발을 선택하시는 게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네, 족저근막염을 예방할 수 있는 생활 습관 어떤 것이 있을까요? 체중을 일단 적절하게 좀 유지를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갑자기 무리한 운동을 시작하시지 마시고 미리 스트레칭을 좀 많이 하시는 게 좋겠고, 그 다음에 자기의 그 발 모양에 따라서 자기 발에 꼭 맞는 신발을 이렇게 선택하셔서 신으시면 예방이 되실 것 같습니다. 이 족저근막염 아무래도 생활 습관을 개선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 아닐까 싶은데요. 그러려면 어떻게 스트레칭을 해야 하는지 좀 배워야겠죠? 지금부터 함께 배워보시죠. 네, 족저근막과 아킬레스건을 효과적으로 늘려주는 스트레칭 방법으로 앉은 자리에서 발을 반대쪽 무릎 위에 올려놓고 아픈 발과 같은 쪽의 손으로 엄지발가락 부위를 감아서 발등 쪽으로 올리면 발바닥의 근막과 아킬레스건이 단단하게 스트레칭 되는 것을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이때 반대쪽 손가락으로 단단하게 스트레칭된 족저근막을 마사지를 해주시면 더 효과를 보실 수 있고요. 스트레칭 하실 때에는 천천히 한 번 스트레칭 할 때 한 15초에서 20초 정도 유지해 주시고 10번 정도 반복하는 것을 틈나는 대로 자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수건으로 발 위쪽 부분을 감싸서 몸쪽으로 당겨주시면 됩니다. 통증이 있으실 때 차가운 넥 마사지가 도움이 되실 수 있는데요. 발로 얼린 생수병을 굴리면서 스트레칭 하시면 됩니다. 발바닥 근육을 강화시키는 운동인데요. 발 뒤꿈치는 바닥에 붙이고 발가락으로 수건을 잡아서 몸쪽으로 당기는 운동입니다. 익숙해지면 수건 위에 가벼운 아령을 얹어서 시행할 수도 있습니다. 네, 스트레칭까지 배워봤는데요. 올바른 신발 선택 그리고 스트레칭으로 발 건강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알약톡톡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